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용인 도로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경에요. 경기도 용인시 도로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슬라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6명이 매몰됐다가 오후 6시 20분경 모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2명은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이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그중 1명이 조금 전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숨진 사람은 67살 이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14명은 현재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들은 아주대병원과 오산한국병원 그리고 한림대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경기 남사와 동탄을 잇는 지방도로 중에 교량 공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네, 공무원연금 개혁의 토대격인 재정축의 모형이 진통 끝에 합의가 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잘 될까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는 오늘 회의를 열고요. 이 공단이 제출한 방식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 모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모형은 이 퇴직률과 사망률 그리고 연금 수입 지출 등을 전망치를 토대로 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추산하는 건데요. 그동안 공무원 노조는 공단의 추계 모형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오늘 어쨌든 모형엔 합의했고요. 향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그리고 정부가 각각 제시한 개혁안을 놓고 이견을 좁혀갈 전망입니다. 네,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개혁안을 오늘 발표를 했어요. 네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발표한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부에 있어서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 7%와 지급률 1.9% 가운데 기여율 4.5% 그리고 지급률 1.0%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하고요. 나머지 보험료는 각각 낸 만큼 받아가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알맹이가 빠진 내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한이 28일인데요.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될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가 됐네요. 내달 7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요.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다음 달 7일에 연다는 건데요. 박상욱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당초 야권의 거센 반발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도 그냥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자진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책무포기다면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발목 잡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뒤늦게 이렇게 청문회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네, 이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이 만일 된다면 그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서약서를 받도록
그 국회 요청에 따른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변협이 예고한 대로 오늘 정말 실행에 옮겼습니다. 변협은 청문회 계획이 알려지자 즉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에게 개업 포기 사역서를 받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오늘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전관예우라는 악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반대하고 있는 변협이요. 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요청을 한 겁니다. 첫 상대는 어쨌든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이번에 박 후보자가 될 예정인데요. 변협이 요청한 사역서는 이 어떤 명분으로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서 지금 한참 바쁘네요. 그렇습니다. 네, 선거가 다가오긴 했나 봅니다. 여야 대표들이 경쟁적으로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는데 네. 싸구려 구호 또 진심이 의심되는 발언들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관악구 고시촌과 부산의 해양대를 방문했던 김무성 대표는 오늘은 모교인 한양대를 찾았습니다. 약한 고리인 젊은 층을 집중 겨냥하면서도 어김없이 색깔론을 내세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재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자유를 유보해서라도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5.16 혁명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5.16 혁명이었다. 네. 이어서 사회 혼란 때마다 배후 조종하는 종북 세력 때문에 국론 분열이 극심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젊은 층을 겨냥하는 김도표와 대조적으로 문재인 대표는 작년 노년층을 찾아 나서고 네. 있습니다. 대표 취임 이후 거의 열흘에 한 번꼴로 노년층을 만나고 있는 문재인 대표는 오늘은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앞두고 해병대를 찾았습니다. 이 관심을 끈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침투해서 천안함을 타격한 후에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보수 진영에 빌미를 주던 그간의 모호한 스탠스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문 대표는 천안함 폭침 사건 자체가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 무능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세무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국세청과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일선 세무서 5곳을 25일 압수수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에 서울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비리 혐의를 잡고 서울국세청을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면서 강남의 모 성형외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세무사 신모 씨가 실제로 세무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성형외과로부터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6,1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강남세무서 직원에게 건넨 것을 비롯해서 세무공무원 10여 명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콜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포인트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가계부채는 1,089조 원으로 개인 가처분 소득의 183%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이 비율은 개인들이 1년간 가용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10.7%, 2011년 131.3% 등 10년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2차례 내린 여파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460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2조 5천억 원이나 늘어 전체 가계신용 증가분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 이미 많은 수준인데다가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촉진하면서 가계소득 증대를 함께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채가 늘더라도 소득이 그 이상 증가하면 상환 능력이 제고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작년 2월 금융위 등이 가계부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 1년간 4%포인트 더 악화된 만큼 향후 성과도 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1인당 국민소득도 발표가 됐는데 7% 넘게 올랐네요. 그런데 이게 네네. 실속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8,180달러로 전년보다 2,001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등을 빼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1인당 가계 총소분 가능 소득 또한 15,786달러로 전년보다 1,081달러 증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처럼 소득 증가 폭이 큰 원인은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3.8% 떨어진 영향이 커서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1인당 가계 총소분 가능 소득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662만 6천 원으로 2013년보다 3.3% 증가에 그치게 됩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증가율도 한국 돈으로는 3.5% 증가에 불과합니다. 네. 요즘 증시가 아주 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크게 올랐다면서요? 예, 오늘 코스닥 지수는 6년 9개월 만에 65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9.19포인트 오른 651.06의 장이 마감됐는데요. 특히 중소형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도 전날보다 1.44포인트 상승한 2042.81을 기록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사라진 후 유럽계를 중심으로 한 외국계 자금 유입이 4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면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까지 증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절반이 넘는 대기업의 상반기 고용 계획이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매출 기준 상위 대기업 49곳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매출액 기준 상위 50대 기업을 중심으로 조사한 상반기 채용 계획에 따르면 대기업 49곳 중 상반기에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19개사고요. 네. 아직 채용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9개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다만 49곳 중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한 21개사의 신입 직원 채용 인원은 모두 5,7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채용 인원보다 157명 늘어난 규모인데요. 네.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인턴의 채용 규모는 1,83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신입 채용 인원의 31.9% 수준인데 이 중 몇몇을 정규직으로 채용할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인기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금융당국이 추가 해법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예, 어제 한 달치에 80%에 육박하는 4조 원대 안심 전환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 전환 대출의 대상을 기존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의 기존 대출자들도 안심전환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 측은 제2금융권 대출자들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이에 대한 해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위 측은 안심전환 대출의 월간 한도 조기 소진 우려에 대해서 월간 한도의 부여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연간 한도 20조 원의 증액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 내일 상황을 지켜보고 한도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출시 이틀째인 안심전환 대출은 오늘 오후 6시까지 29,792건, 3조 1,925억 원의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마감 후 집계까지 고려한다면 이틀 만에 누적 대출액이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 알프스 산맥에 추락한 독일 여객기 사고 관련 속보 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순한 기자, 네. 이 인명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수색 작업 상황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쏙쏙 수신되는 화면을 보면은요, 네. 날이 밝으면서 이틀째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아직 탑승객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기 잔해가 발견된 곳이 해발 2,000m 높이의 알프스 산악지대여서 수색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프랑스 당국자는 사고기의 잔해가 소형차 크기보다 큰 조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조각들로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추락 당시 폭발로 동체 조각들이 넓은 범위에 흩어졌다면서 추락 지점을 중심으로 4헥타르에 걸쳐 잔해가 퍼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멀리 날아간 잔해는 추락 지점에서 600m나 날아간 것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때문에 여객기가 지면에 충돌할 때 엄청난 폭발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8분 동안이나 급강하한 여객기 동체가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산에 그대로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잔해 수거보다 희생자 수습은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추락 당시 충격으로 시신 훼손이 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범죄 감식 전문가들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형이 험한 데다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수색 작업은 헬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150명이 타고 있었고 상당수가 독일과 스페인 국민입니다. 독일과 스페인 총리는 직접 현장을 찾았고요.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도 일정을 취소하고 파리에 마련된 사고 수습본부를 찾는 등 관련국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탑승객 가운데는 독일 한 마을의 고교생 16명과 네. 교사 2명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고 당시 상황으로 미뤄볼 때 생존자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테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는 아닌 것 같다. 미국 대사관도 테러와 관련성이 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바르셀로나를 출발한 지 50여 분 만에 교신이 끊겼습니다. 순항 고도인 38,000피트에서 갑자기 6,000여 피트 정도를 강화한 뒤 추락했는데요. 현재로서는 기체 시스템 고장이나 조종사 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객기 센서가 얼어붙으면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여객기가 8분 동안 급강하했다는 겁니다. 여객기에서 추락 전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도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는데 블랙박스를 분석해봐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회수한 조종사 음성 기록이 담긴 블랙박스가 추락 당시의 충격으로 심하게 훼손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베르나르 카즈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파손된 블랙박스를 반드시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또 아직 찾지 못한 나머지 블랙박스인 비행기록 장치를 찾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유독 인명피해가 큰 여객기 추락 사고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추락한 이 여객기가 지난해 12월에 인도네시아 자바해에 추락했던 에어아시아 여객기하고 같은 기종이다라고 밝혀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기는 에어버스 A320 기종으로 1990년에 만들어진 노후 기종입니다. 네. 연료 대비 효율성이 높아서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중단거리 주력 기종입니다. 그런 만큼 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명피해로 이어진 A320 기종 사고는 모두 12차례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2월 28일 에어아시아 소속 여객기가 자바해에 추락해서 탑승자 162명 전원이 숨진 사고였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저가 항공사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요. 사실 저먼윙스는 그동안 사고가 거의 없어서 상당히 안전한 항공사로 평가돼 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저먼윙스의 첫 인명사고이기도 하고 순항고도에 진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네, 3월 26일 내일은 천안함 피격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년 전 나라를 지키던 46명의 우리 용사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죠. 그중에서 고 문규석 원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복무했던 평택 해군부대 앞에서 식당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지난 5년은 어땠을까요? 벌써 4년째 아들을 대신해서 부대 앞을 지키는 문 원사의 어머니 유의자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식당에 계시나요? 예? 지금 식당에 계세요? 예, 식당에 손님 오셔갖고. 손님 오셨어요.
네. 예. 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아드님 생각이 더 많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그러면요. 많이 나죠. 네. 보고 내일이면, 싶어 죽겠구만. 예. 내일이면 5주 전인데요. 지난 5년 네. 어떻게 되셨어요? 맨날 눈물 세월로 고민 속에 빠졌죠. 뭐. 예. 그러면 사는 것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재밌는 것도 없고 네. 항상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네. 문규석 원사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너무나 엄마한테 잘하고 자상하고 다른 부모들도 다 자기 자식은 다 잘하지겠지만 저는 또 유달리 지가 너무 더 잘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네.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애인 같은 사이에다 했을까? 예. 그랬어요. 해군으로 복무하면서 표창도 많이 받았더군요. 지가 열심히 하고 네. 애가 사실 착해요. 착해요. 무슨 뭐해도 먹은 것도 없고 무조건 엄마 죄송해 엄마 죄송해 애미 이술을 잘해요. 엄마 죄송하다고. 그래서 기억을 더 저는 딸보다도 아들이 더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네. 애가 자상하기 때문에. 네. 아드님이 복무했던 평택 부대 앞에서 지금 식당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암대 앞에서요. 특별히 그 부대 근처에서 식당을 차리신 예.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이유가 있죠. 우리 예. 아들이 저기 그 이암대 앞에서 예. 군인들 저 뭐 좀 주고 그래갖고 장사를 엄마 해보자 해갖고 지 있을 때 그 식당을 했으면 쓸 건데 지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엄마 식당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안 한다 임마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들 말이 맞나 그러고 내가 그러고 좀 지내고 있고 우리 아들 한을 풀어주려고 네. 지가 하자 했으니까 그냥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사고 나서 원고지도 아닌데 뭐라고 와서 하냐고 네. 그냥 내려가라고 하는데도 우리 아들이 그 한마디에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차린 것도 우리 아들 때문에 차렸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백령도로 훈련 간다면서 천안함에 승선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식당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군요, 아드님이. 그 전에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식당을 엄마 저 식당 좀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식당은 엄마가 식당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노? 네. 그러니까 엄마 지금 하는 대로 하면은 엄마 될 거야. 그러면 군인들도 밥 좀 밥물리 많이 주고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소리 안 했어요. 처음에는 대답을 안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으로 해갖고 내가 이제 지가 배 나간다고 원래 3월 26일 날 이제 사고 났지만 지가 배 나가는데 3월 말일 날 두는데 네. 내가 식당 그럼 언제 오냐 이렇게 3월 말일 날 두른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3월 말일 날 네 두르면 엄마가 그때 한번 가볼게 그랬어요. 그랬더만 3월 26일 날 사고가 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한이 돼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식당에 군인들도 많이 오죠? 네, 아저씨 저기 군인 아저씨도 오고 네. 생존자도 오고 네. 그냥 평범한들도 오시고 그러게 오셔요. 오시면 제가 최소한도로 내가 성의껏 그냥 해주는 거죠. 뭐 거의 그랬어요.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더 얹어주시고 예, 그러신다면서요? 계란 후라이는 군인은 2개 주고 2개 주고 평 사람은 하나 주는데 네. 군인은 또 2개 주고 모자라면 또 더 주고 네. 그래야겠죠.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났지. 군인이가 막 2개 준다고 이모들이 그래요. 나는 군인 아니다 이러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구나. 그래갖고 계란 후라이도 지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더 해주고 네,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네. 3월달 되면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너무 보고 싶어갖고 내가 죽으면은 우리 아들 보러 갈까 이가 이런 생각을 해갖고 막 죽고 싶은 심정뿐이 없어. 근데 죽으면은 지가 나 볼까 이가 막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애인 사이 같은 사이랄까 그렇게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은 다 다른 부모님들도 다 자기 자식은 좋다 하지만 나는 그 우리 아들 하나 그거 다 요즘에 많이는 안 낳지만 그 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도 걔 때문에 더 많이
이것저것 고생돼도 살아왔고 네. 걔가 이렇게 이해성이 많아요. 엄마가 보면 엄마 한다는 건 다 해줘. 그랬군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럼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부산에 그냥 계시고 네, 어머니께서는 평택에서 이 식당을 하시고 예. 가끔 부산에 가시죠? 예, 예. 저 혼자 하고 있어요. 네.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아갖고 네. 밥을 뭐 남는 건지 안 남는 건지 모르고 그냥 네. 우리 아들 생각만 하니까 네. 그런 거 계산도 안 해요. 잘 예. 그냥 군인들 오면 좋고 그냥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네. 내일이 26일이고요. 네. 모레가 27일이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지내실 예정이십니까? 현충원에도 가보시겠죠? 아니 오늘 저녁에 가요. 왜냐면 오늘 저녁에 모임도 있고 네. 가야죠. 그래야 내일 이제 아침에 현충원에서 행사하고 네. 대통령 오시니까 행사하고 백년도도 내일 행사 끝나면 저녁에 인천에 가서 자고 네. 유령탈에 갔다가니 예. 천도제 지내고 예. 29일 날 나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참 바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제 앞으로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고 예. 있어서도 안 되고 네. 저는 그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이런 일 안 나도록 그러고 천안함대에서는 좀 잊어버리지 말고 네. 오래오래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오래오래 사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천안시장 고 문규석 원사의 어머니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저녁 도로 상황이 어제보다 흐름이 좋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사고 소식도 많이 들리는데요. 남부순환로 공항 가는 길 시흥 나들목과 디지털단지 오거리 사이 3차로에 버스와 택시가 부딪혀서 정체고요. 태계로 따라 광희동 가는 길 3가와 4가 사이 3차로에서도 사고 나서 어렵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동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성산분기점 사이 3차로에서도 사고 나서 어렵고요. 교통량도 많은 곳 짚어드리겠습니다. 청계천로 광교사거리에서 청계 7가까지, 남대문로 명동역에서 한국은행 사거리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면목로는 상봉역을 중심으로 밀리고요. 상계로는 당고개역에서 상계역을 중심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죠. 반값 복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값 복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반값 복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0246번님께서는 서울시에서 반값 수수료 도입을 못하는 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 아닐까요? 모종의 로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9991번님께서는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저가 주택의 복비도 인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 거래도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슈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 세 남자의 정치 수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죠. 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간과 미디어의 박상헌 소장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우리나라 정치권 조용합니까?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요즘 정치권도 뭐 조용하진 않지만 조용하지 않아요? 태진아 씨가 시끄러워가지고 온 방송이 지금 네. 태진아와 사이비로 추정되는 언론인과의 싸움에 네. 지금 다 정신이 뺏겨가지고 네. 김호성 대표, 문재인 대표 열심히 하는데 짜증날 것 같아요. 요새는 안 나오고 네. 종합편성 채널 같은 경우는 태진아 씨로 도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대표가 열심히 본인 선거운동이든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이 한 가수와 한 카지노와 한 언론에 묻혀서 지금 쓸쓸한 뭐 느낄 겁니다. 아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뭐 좀 시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주제와 관련 없는 게 개인적 의문입니다. 연예인이 공인인가? 아, 네. 난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기 힘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예인 공인이죠. 공적 영역이 있는 거 아니고 자기의 인기를 가지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 네. 두 번째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한 나라를 들썩들썩할 정도로 핫한 이슈인가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단순하다. 카지노를 뭐 VIP룸에 가서 1억이든 10억이든 할 수는 있는데 카지노는 합법적 공간 아닙니까?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1,000불 이상 못 갖고 10,000불 이상 못 갖고 나가겠죠. 그러면 그 돈의 출처를 밝히고 환치기했으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워야 될 이유를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나를 보도해 줘야지. 왜 이런 태진아를 보도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YTN 라디오 오기 직전에 이제 어느 종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제 태진아 얘기를 1시간을 이제 얘기를 하다가 1시간씩이나. 예. 1시간 내내 했어요. 네. 그 얘기 전후해서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이 평론하는 사람들끼리 도대체 이걸 1시간씩이나 얘기할 거리가 되는 거냐. 왜 이걸 1시간씩이나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유를 해보면 첫째 이게 시청률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 하나 있고요. 그게 아니다. 이게 뭔가 지금 이 어디선가 힘이 있는 쪽에서 숨기고 싶은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음모론. 네. 그럼 힘이 있는 곳이 어디고 거기에 숨기고 싶은 이슈가 뭐냐. 그래서 그런 건 눈에 띄지는 않는데
그랬더니 혹시 홍준표 지사가 지금 본인 비즈니스 타고 또 그다음에 저기 이 미국 가서 골프 친 걸 숨기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홍 지사가 그렇게 힘이 있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4.29 재보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29 재보선 때문에 지금 양당 대표들도 부정이 왔다 갔다 하고, 네. 뭐 이제 프레임도 이제 짜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원 소장님? 조금 과하다. 사실은 이게 뭐 과하다고요? 뭐가 아니 좀 과열됐다. 과열돼 있다. 네 군데지 않습니까? 네. 네 군데고 뭐 다 이기면 4승이고 뭐 다 지면 4패인데 뭐 어느 당이 다 이기긴 힘들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근데 양당 대표님들의 행보를 보면 조금 전 김경진 변호사 하실 말씀을 내가 미리 좀 선수를 치면 네. 마치 두 분의 대선 행보를 보는 것 같다. 뭐 집토끼 산토끼 하면서 네. 뭐 청춘 콘서트 안보 행보 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정치인 열심히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네. 어쨌든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것인지 네. 두 분의 지지도 견인을 위한 것인지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인이 네.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어찌됐든 조금 과잉돼 있다는 느낌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를 가지고 이제 이 종북 프레임이냐 아니면 어떤 서민 지갑 지키기 프레임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선거 자체는 사실은 승패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재보궐선거 특징이 뭐냐면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워낙 적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많아봐야 30%라는 것이고 특히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50대 60대 이상의 고령층 어르신들이 투표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네. 최소한 두 군데 정도는 확실하게 굳어 있고 나머지 두 군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걸 지금 지켜보는 정도이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야당이 얼마만큼 처절하게 패배할 것이냐 이게 지금 어떤 관심의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게 관심거리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야당이 얼마만큼 처절하게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야권 내부의 역학구도라든지 세력구도의 변화의 계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은 이제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안보 이슈라든지 또 어떤 경제 문제라든지 서민 지갑 지키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활발하게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본인들 대선 예비 전초전처럼 활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선거가 좀 과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열의 이유 중에 두 분 다 일단 존재가 불안하죠. 일단 김무성 대표 멀쩡한 대표한테 그냥 불안하게 보십니까? 기반 딛고 있는 땅 자체가 이렇게 안정돼 있지는 않죠. 네. 김무성 대표도 뭐 여권 내에서는 지지도 1위지만 박근혜 대통령 치세고 그다음에 일종의 당대표로서의 운신의 폭이 좁은데 선거에서 만약에 망해의 소득을 얻는다면 본인으로서는 탄력을 받겠죠. 네. 문재인 대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봄날을 맞고 있지만 사실은 야권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까 대선이 치러질까 갸우뚱하잖아요. 회사 정리 고자필반 계속 이합집산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권의 구조라면 문재인 대표도 굉장히 불안한 구조 위에 있는 것이죠. 네. 지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승리한다면 그 불안한 구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견고해지지 않겠나. 이런 두 분의 목표는 거의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첨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3석을 얻는다. 2석은 어느 정도 확실할 것 같거든요. 그럼 3석을 얻게 된다면 김무성 대표는 본인의 전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사정을 앞세워서 새누리당의 어떤 질서를 잡고 군기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 쪽으로 어떤 쏠림 현상이 가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친박계의 어떤 이런 저항하고 상관없이 김무성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반면에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광주에서 천정배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결국은 호남권을 주축으로 한 이 제2의 야권 신당이 지금 뜰 가능성이 크고 또 정동영 의원이 지금 이렇게 밀고 가고 있는 이 국민 신당 이쪽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정말로 큰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이 떨어져 나가 있는 세력들을 폭넓게 연대할 수 있는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도 그렇고 차기 대선도 그렇고 상당히 불투명한 운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정배 의원의 당선 여부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운명하고도 일정 정도 좌우가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십니까? 또 광주 선거 지역구가 주목을 받게 되겠네요. 특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새누리당이 당선될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야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우리 정치 불안적 요소 가운데 뭐 미국의 민주당이나 뭐 독일의 사민당이나 이렇게 야권의 지속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한국적 정치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이합 집산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데 정동영 전 의원도 나온다고 그러고 관악이지만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이 나온다고 아직 확정은 아니죠. 본인은 얘기는 안 했지만 주변에서 나와달라고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천정배 전 의원이 광주에서 나오고 호남신당을 염두에 둔 그다음에 이렇게 또 구통진당 전직 의원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야권이 또 정의당도 정의당대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야권이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 각자의 칼날을 분명히 보궐선거에서 드러내고 뭐 그다음에 차이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합쳐질 때야만이 그게 지속 가능하지. 공학적 연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권 내부에 결국 이번 선거가 야권 내부의 힘겨루기 성격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재인 대표 리더십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리더십이 허물어지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선거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맨날 이제 정책 선거를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무슨 뭐 이슈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뭐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뭐 종북 뭐 프레임 또 내걸고 있고요. 왜냐하면 통진당 지역구에서 이렇기 때문에 또 안보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문재인 대표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인 게 틀림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게 야당 대표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안보 프레임이니까 야당이 이 집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 공감을 확실히 얻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뭐 정북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수성 완고함을 비추어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보인 상태에서 그 어떤 정책도 새누리당한테 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5주기를 맞아서 문재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한국적 상황에서 잘한 선택이라고 봐지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천안함 폭침 이후 2010년도에 박영선, 박지원, 정세균, 박원순, 최문순 지사는 뭐라 했는가 하면 북한 소행인 경우는 홀인원이 연달아 5번 홀인원 골프 치면 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했지만 최소한 한번 성찰을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진정성이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천안함 문제가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게 진실 게임의 문제다. 이건 팩트에 관한 문제다. 근데 이 팩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가지고는 본인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이게 어떤 이 사실관계 형성이 이 판단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다면 의문의 생각은 들 수는 있겠으나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옳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문재인 대표가 정확하게 명확한 워딩을 해준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잘했다. 네,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고. 그러니까 안보 문제, 뭐 모든 정치인 진보 보수의 문제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투영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나타나는 것인데 한국 정치 현실에서 남북이 대체인 상태고 최근 사드 문제, 북한 핵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보 문제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세 군데는 통합진보당 해산 때문 아닙니까? 사실은 뭐 헌재의 판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북 문제를 물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동의하는 부분이 작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른바 정북 문제는 한 번은 우리가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건강한 야당을 위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보궐선거 귀책 사유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공격하는 것을 단순히 정북 프레임이라고 받아칠 게 아니고 좀 자기 성찰적인 모습을 전제로 해서 다음 논의를 전개한다면 야당이 더 좀 국민적 공감을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면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 선거가 이제 통진당 해산 때문에 생긴 선거고 그래서 이제 여당 대표로서 그 점을 명확하게 어떤 선거의 원인으로 지적을 해 주는 것은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일련의 어떤 흐름을 보면 종북 문제가 조금 좀 지나치게 어떤 과잉하게 나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가령 이제 사드 배치 문제만 해도 이게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검증이 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미국 대사가 이제 습격을 당한 이후에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걸 갑자기 이렇게 끌고 들어왔거든요. 또 이게 종북 프레임이라든지 종북에 대한 어떤 국내 문제 지적 자체가 이게 남북 간의 어떤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고 남북 관계는 어쨌든 북한 정권의 본질하고 상관없이 평화를 위해서 서로 애쓰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종북 프레임 자체가 우리 사회를 너무 이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정부 여당이 거기에 워낙 갇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부작용에 가까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내부의 문제점 분명히 도려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날을 보고 가야 되는 비전의 문제는 분명히 좀 구별해서 봐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북 안보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번에 여당에 대해서 경제 실패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당 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에 관한 정책 프레임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유능한 경제정당 뭐 계속 대선까지 갖고 가겠다는 게 문재인 대표와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문제를 좀 얘기를 하면 80일 끌어왔습니다. 80일 끌어왔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하루에 100억씩 8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야당이 안을 냈는데 저는 연금 전문가가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알파 베타.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80일 동안 함구하고 있다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보기보다는 눈치 보는 경제정당으로 안 보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DJ 정부 때 시작됐죠.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도 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유능하면서도 수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더 담백하고 진솔해질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표가 과외를 받는데 박성전 한국은행 총재가 따끔한 소리를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표 안 되는 이걸 할 때는 통 크게 밀어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려면 아픈 부분도 솔선수범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견인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박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연금제도가 1961년도에 지금 만들어진 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때 만들어질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80, 90세까지 산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상상하지를 못했죠. 대체로 한 64, 5세 정도 되면 이제 사망한다는 이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퇴직하고 한 7, 8년 정도 연금 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마지막 노후를 편안하게 공직에 봉사했던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해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고 만들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수명이 20년, 30년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국가가 부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거기다가 이게 생산 가능한 젊은 층 연령이 지금 이 저출산 여파 때문에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이 가면 이 공무원연금을 사실상 어떻게 버틸 수 없는 지금 제도로 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올해만 해도 지금 한 3조 5천억 정도가 국고에서 이제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4조가 넘는 돈 해년마다 이게 계속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다 보니까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개혁을 하겠다는 이 방침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도 사실은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똑같은 문제에 닥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용감하게 국가의 재정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지 않으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공무원연금만 갖고 떼가지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냐. 뭐 국민연금 무슨 군인연금 다 합쳐서 공적연금 이거 다 한꺼번에 해서 사회적 대합의기구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방금 전에 박상원 박사께서 얘기한 용감하지 못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비판하는 게 거꾸로 보면 정부나 여당한테 똑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학연금, 군인연금 똑같이 이렇게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새누리당 쪽에서 아니 그거 표에 도움 안 되는데 우리가 언제 한다 그랬냐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바로 사실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누구나 봐도 이거 검토하고 있고 개혁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되면 그 모델 타입 그대로 거기에 도입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건 국민 속여먹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다들 용감하게 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딪혀야 됩니다. 그렇죠. 동의하는데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뭐 박근혜 정부가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이걸 뭐 전면적 정치는 현실. 근데 지금 사실은 80일 동안 타협기구 만들어서 D-1날 겨우 안을 내놓는 뭐 꼭 야당을 비판한다고 이런 정도 수준인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동시에 하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하고 국민 박수를 좀 받고 차근차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잘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주머니에서 100억씩 청취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100억씩 나가고 있는데 무상급식 무상보육 돈 없다고 난리인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야당도 어차피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자 안을 첫날부터 펴놓고 디테일한 조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70 며칠 동안에 황당한 소리만 하다가 갑자기 아니라고 나오는 게 알파 베타가 나오니까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정말 타협의 DNA가 없는지 협상이란 말 뜻을 잘 모르는 것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고, 예,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각자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 문제가 한 번은 겪고 가야 될 내용이니까 겪을 때 이 책임 있는 주체들이 다 한번 크게 겪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 변호사님 혹시 이 국회에 들어가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 초심 연치 마시고 화끈하게 좀 해주시길. 저도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똑같이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네, 4.29 재보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에서 아주 총력을 경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선거 때만 되면 말이죠. 이렇게 대표니 무슨 누구니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악수하고 다니고 사진 찍고 이거 다니고 떡볶이 먹고 이런 선거 언제까지. 근데 저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정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저 최영원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길 정치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정치다. 그러면 정당은 뭐겠습니까?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이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 4군데에서 출마자들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배치 달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정당은 그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냉수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대의제의 기재라는 것이 사실은 의회주의로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입법기관.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고 뽑는 주체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선거는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제 자신도 각 4군데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정책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정책 선거를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미지 선거만 하고 가서 악수하고 다니고 사진 찍는 선거만 하고 있는 게 이게 선거입니까? 대한민국 선거법 언제부터 이렇게 언제가 이렇게 됩니까? 맞습니다. 김경림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도 사실은 공약이 6개월 전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본인이 후보로 선출될 때 공약집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후보로 선출되고 마지막 대선 한 달 전쯤이나 공약집이 나오거든요. 국가를 5년 동안 움직이겠다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참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4군데 후보들도 빨리빨리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을 내놓고 그거 가지고 경쟁하도록 촉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렇게 된 것은 제 탓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다. 아니 근데요. 아무 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 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고 손잡고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 만나서 손잡고 눈빛을 교환하고 짧은 순간 한 2분 3분간 대화를 나누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삶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고통이나 애환은 어떤 것이 있구나. 다는 아니지만 아주 미세하게나마 그 느낌을. 그러려면 평소에 해야지. 그러긴 합니다. 근데 선거때 보여주기 생쇼를 하는 것 같은. 근데 이게 변호사님 이게 자원의 배분이 중요한 게 평소에서는 또 국회 안에서 어떤 법안 논의라든지 정책 논의, 공무원 연구 같은 그런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현장에 가 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사람들 떡볶이 먹으면서 손잡는 걸 도외시할 수도 없고 이걸 어느 정도로 적정하게 배분하느냐 이게 참 문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정치판이 이래 된 게 우리 강 변호사님 때문이 아니다는 것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뭐 악수를 하고 다니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공약을 매니페스토를 내놓고 그리고 선거를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뭐 이제 10년 가까이 됐죠. 그렇게 매년 선거를 운동 때마다 권고를 해오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선거를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따끔하게 여야에 한마디씩만 해 주십시오. 저는 공무원연금개혁이나 어떤 개혁 과제가 있는데 국민의 눈은 매와 같이 날카롭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퓰리 좀 얘기하는데 어쨌든 국민의 합리적 집단지성은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여든 책임감을 가지고
한 시대의 개혁을 가져가 있다면 김경일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하면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용감하게 정면 승부를 하시되 정면 승부해야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다만 정치의 본질은 항상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한다. 네. 그래서 정면 승부를 하되 항상 눈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공감관 미디어의 박상훈 소장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새 남자의 정치수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죠. 반값 복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770번님께서는 복비를 줄이는 건 좋은 시도이지만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집값을 내리는 정책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의견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9141번님께 주간 경향을, 5879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장시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3월 25일 수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